자, 이번 시간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요 주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환지 방식 얘기를 전제로 한번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같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데서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3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요. 다만 국가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환지 방식을 때 시행자 기본적으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앞에 공부하실 때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건 안 중요하고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한다. 이 주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 지정권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최근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서 틀리게 나왔었고요. 이때 인가 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 출제 포인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합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고 해서 정관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비해서 토지 소유자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우리 문제 구성할 때 지자체 규약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약 관련해서 수용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규약과 그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규약이라고 하는 게 달라졌었죠. 그래서 그 규약의 내용이 환지 방식일 때 환지계획 작성이라든가 토지평가협의회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마지막 청산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규약의 환지 방식에 있어서 포함될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돼. 앞쪽은 몇 년? 1년. 뒤쪽은 몇 년? 2년이라고 해서 자,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었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건설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봤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 수많은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포인트 키워드 본다. 뭐든 간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면감 비증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 범주 내에서 증감 또 이런 것은 어떻다 바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패턴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실시계획 인가도 떨어졌습니다.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땅을 나눠주겠다라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지 계획을 확정짓는 것을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했을 때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테고 준공검사 다음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건설계획을 실시계획, 공급계획을 환지계획,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가된 건설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면 이걸 준공검사,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서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 그런 모든 사업이 끝난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지 방식의 전체 그림이 잡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슈 삼게 될 게, 가격 평가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한번 나왔어요. 근데 학원 강사도 풀기 어려웠던, 불가능했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념만 잡으십시다. 자, 지금 이제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는, 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산금 얘기가 소위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제 뭐랑 비교하냐면, 정비법을 가서 보게 되면, 공급 계획을,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부르고, 거기는 이제 청산금, 분담금 얘기가 확정이 되는데, 환지 계획에는 분담금 또는 청산금에 관한 행위 포함이 안 됩니다. 이유인즉슨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가된 환지객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받기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종전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A 토지의 가격은 처음에 환지자의 실시계획 작성되고 확정이 되면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받게 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도로가 원래 이렇게 놓여지기로 했다가 좀 더 가깝게 도로가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다? 분양될 토지의 가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가격은 변경할 수 없고요. 그럼 환지 후 토지의 가격 등은 어떻다? 나중에 분양받게 될 토지의 가격은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요, 청산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이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실제 땅을 받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가야지 이 토지 가격이 획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 범주는 아닌데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앞으로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좀 어려운 주제가 되긴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비고 가셔야 돼. 종전 토지 가격은 변경할 수 없고, 분양 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만 잡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29회 때 한번 나왔으니까 종전 토지 가격은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지 후에는 어떻다? 후에 만들어질 토지는 변경할 수 있다. 요건 간단하게 가셔야 돼. 자, 그렇다 치고 이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두 가지 기준점이 문제가 됩니다.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과소토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만약에, 자, 지금 90평 토지 부담률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 때 말이에요, 땅을 나눠주게 될 텐데 100% 땅을 줄 수는 없어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채비지 이런 명목으로 땅을 빼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 100% 줄 수는 없다. 그럼 이제 몇 프로 주는 거냐? 이걸 우리가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평균 토지 부담률 전체 도시개발 사업하고 나서 앞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할 토지가 몇 프로냐라고 해서 우리가 예시의 평균을 해서 50%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평짜리 가지고 있으면 얼마? 50평을 줄 수 있다. 10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500평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토지 부담률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그런 경우 있어요. 2평짜리 땅을 갖고 있을 때 1평짜리 땅을 줄 거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너무 잘게 쪼개지면 토지 효율적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바로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하고 과소 토지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 8년 동안 한 번 나왔던가? 자, 기본적으로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왜? 원칙이니까. 그래서 최소한 50%는 토지 소유자에게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 출제 비중이 워낙 낮은 파트니까. 그래서 16년간 한 번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요렇게, 자,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 60%까지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그렇다 치고 16년 동안 3번 나왔던 주제. 자, 바로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자, 뭐부터 보면 환조시, 보조시,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 마이너스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에다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요 두 개를 뺀 것이 분모값이 돼야 되고요. 보조시라고 해서 분자값은요, 보류지 면적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두 개를 빼게 되면 이게 분자값. 이게 이제 소위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식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시행 규칙 제일 뒤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시험에 16년 동안 3번, 그리고 8년 기준으로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출제위원들은 죽어보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한번 이것도 맞춰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데이터 자체가 뭐 16년 동안 3번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공식 간단해요. 그냥 공식만 기억하면 돼. 이걸 문장으로 외우려면 큰일 나요. 환조시, 보조시. 분모는 뭐가 된다? 환조시.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된다?
보조시 해서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데이터가 다 주어져.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얼마고, 보류지 면적이 얼마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조시, 보조시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암기하시라는 거 환조시, 보조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환조시, 보조시. 좀 이따 문제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는 걸 눈치를 채요. 자, 두 번째 이슈를 가지고 가볼까요? 자, 우리가 환지계획 작성의 실제라고 해서 땅에서 땅으로 주는 것을 평면 환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땅에서 아파트로 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내용 자체가 요것도 답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환지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고 얘기를 전개해 볼게요.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다. 그리고 과소 토지가 50평이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 이런 경우에서 9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평균 토지 부담률 적용은 얼마? 45평을 줄 수가 있다. 45평은 과소 토지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줘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증환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좀 더 많이 줬다고 해서 받아야 될 양보다 많이 준 거. 그럼 거꾸로 가는 것도 있겠죠. 11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토지 부담률 적용은 얼마? 55평. 근데 55평은 안 되죠. 딱딱 끊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이걸 50평을 준다. 이걸 감환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한편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1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5평에다가 플러스 45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아예 땅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개념이고, 여기서 증환지, 감환지 같은 경우는요, 실제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돼야죠. 땅을 받게 된다.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건 상식 얘기예요. 절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환지 제외, 환지 부지정, 제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지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그래서 일단 답부터 외우면 임차권자 동의 필요하다. 임차권자 동의 있어야지 환지 제외시킬 수 있다. 다시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제외할 수 있다.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차권자가 동의를 해야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스토리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200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가된 환지계획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략 보니까 한 100평을 받게 될 걸로 보여져. 근데 100평을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받게 되죠. 근데 이 갑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3년 있다가 100평 받느니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난 땅 됐고 현금 받고 미리 떼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위 환지 제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땅을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땅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환지 제외 신청했으면 환지를 제외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미리 현금으로 주고 빠이빠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했던 거. 자, 임대차,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어떻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물론 임차권 등기가 되면 약간 별개의 문제,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다 하십시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한테 만약에 200평에 해당하는 돈이 1억이다 라고 해서 1억을 지급을 했다고 치자고요. 누가? 사업 시행자가. 땅 안 받겠다니까 그럼 1억 줄게 째줘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금액을 다 지불을 했는데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임차인이, 자, 권리 없죠? 임차인은 권리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이 됐으니까 권리가 없는데 임차인 순순히 자리를 비켜주냐, 이게 문제야. 못 비키겠다고 들어놓는 경우 있단 말이야. 나 지금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거 난 법은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들어놓는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돈 들어줘놓고 임차인이 들어놓아버리면 사업 시행의 지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지 제외 신청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임차권자 동의 있어야만이 어떻다?
제외,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사실은 두 개가 나왔는데 입체 환지와 평면 환지의 정의를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문 속에서 구성되는 거의 유일한 얘기가 바로 환지 제외, 환지에서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가 필요하다?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제외하려면 어떻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제외하려면 어떻다고요? 동의 받아야지 어떻다? 제외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문장을 읽으시고 하면 죽어. 좀 이따 지문 보시면 알았던 것조차도 헷갈려 버려. 제외시킬 수 있다,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동의 필요하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환지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환지에서 제외할 때 어떻다?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때 어떻다?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아예 뼈대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때 어떻다? 동의 필요하다.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 의해서 시행자가 차지하게 될 땅을 채비지. 보류지는 채비지를 포함해서 일반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하지 않는 토지를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합니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말 그대로 보류해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토지. 그래서 의미상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신천지라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뭐 생 난리가 났어. 생 난리가 살아보겠다고 다들 이제 몸부림치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좀 사람들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욕먹기 싫으면 먼저 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무나 붙잡고 막 욕하는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밤에 요즘에 잠을 못 자요. 나라가 걱정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공포들이 엄습해 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회적 문제,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부동산학계는 지도를 할 때 소유 그 자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떻다? 소유라는 것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를 전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중국 고사에 있었던 얘기인데, 무지가 모든 모순의 출발점이 되겠다. 더럽게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자, 소리를 지르고 아주 발광들을 하죠. 시험도 마찬가지, 시험이 지금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어. 지금 16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나오는 게 빤히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못 내오는 건 별개의 문제고, 시험에 최소한 우리가 100점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합격하실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제외는 어떻다? 동의 받아야 된다. 문장을 절대 외우려고 하지만 안 돼. 제외 들어가면 어떻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셨고, 보류지역에, 신천지역에다 풀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토지 소유자들이 특정한 종교를 다 같이 가지고 있다. 예배당 하나 만들어버리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헌금해서 예배당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땅 우리 2평씩만 다 떼내서 그 예배당 부지를 확보하자. 이런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 그래서 보류지는요, 사실은 누가 받을지 모르는 땅입니다. 조합마다 다 틀려. 그 지역자 주민들이 뭐 천주교 신자가 많아서 성당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게 보류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 그게 보류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나중에 각각의 환지객마다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환지객에서 정하는 자가 분양을 받게 될 땅을 뭐라고 한다? 보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입체환지요? 토지, 건물 등으로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환지.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 증환지도 그렇고요, 감환지도 그렇고요, 채비지도 그렇고요, 보류지도 그렇고, 땅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돼야 더 받게 된다. 환지 제외만 별개로 치고, 환지 제외는 미리 돈 줍니다. 환지 제외는 미리 돈 줘요.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언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절대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제외하기 위해서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평면 환자, 입체 환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환지객 인가, 시군구청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오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계획을 작성해서 확정 짓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땅 언제 받는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땅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럼 이제 경우수를 따져보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B라는 토지를 분양받기로 결정이 돼 있다. 어디에서? 인가된 환지계획에서. 그러면 이제 갑이 B라는 토지를 분양을 받는 시점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돼야 땅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주는 거야.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치고 지금 이제 B라는 토지를 분양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게 문제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는 자, 이 갑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 A라는 토지에 미치게 될 거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돼야지 B라는 토지로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이런 거 있었죠.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땅 생기는 게 공유수면의 매립, 토지 분할,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경작돼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것들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A라는 토지에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허가 받으면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게 되면 B라는 토지로 옮겨가게 되는데 A라는 토지는 건물 지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 건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이삿짐센터에 보내가지고 건물 좀 옮겨주세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갑은 A라는 토지에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왜? 농사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건물 짓건할 때는 어떻다?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기왕 어차피 B라는 토지로 옮겨가게 될 거 우리 소유권 중에서 사용수익 권능을 이전시켜주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환지 예정제 지정제도.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왕에 어차피 B라는 토지 가서 사용수익 할 것이라고 한다면 미리 가서 건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이 뭐라고요? 사용수익과 처분 두 개로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수익 권능을 이전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개념을 잡는 거야.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갑을 위해서 A라는 토지에서 B라는 토지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게 됩니다. 환지 예정제 지정이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된다. 해서 이전된다는 얘기는 기존 A라는 토지에서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B라는 토지에서만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미안해요. 미안하냐면 우리 앞에서 없다는 틀렸다라고 자,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하여튼 시험 볼 때 지문만 읽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조건 다음 중 뭐 틀린 거 옳은 거 볼 거 없어. 없다 어디 있나 쓱 찾아봐. 이렇게 하라고 지랄을 했는데 없다 중에서 옳은 게 몇 개가 있었어.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답은 안 되지만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겸할 수 없다. 그건 옳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옳은 편이 나와요.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내가 이거 조금 학원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국회의원 거치고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가지고 이 법 좀 바꿔야겠어.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없다인데 옳은편. 개 짜증나. 그래서 내가 법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없다 중에 옳은편을 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내가 어떻게든 말을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 없다는 무조건 틀렸다. 근데 외울 게 뭐라고요?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사용수익 권능이 이전돼 버렸기 때문에 자,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A라는 토지에 임차인 을도 임차인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임차인은 사용수익 권능을 지배하는 자죠. 그래서 임차인이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소유자가 종전 토지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내버리면은 논란이 복잡해져. 처분권은 남아있는데 어쩌고 복잡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사용수익 권능만을 지배하는 임차인을 예를 들어서 임차인 종전 토지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해서 환지 방식에서 임차인 두 번 기회 나오네요. 첫 번째 이슈 아까 나왔던 거 환지 제외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은 바로 사용 수익권은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 근데 이제 개념상 필요하고요. 좀 이따 교재 보시면은 8년 동안 환지 예정지 파트에서 지문 2개인가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모르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하나, 환지 예정지는 어떻다? 종전 토지에서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그런데 채비지라고 하는 거. 채비지는 누구 몫의 땅?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 몫의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원래 채비지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어떻다? 취득을 하죠.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근데 만약에 채비지를요 미리 팔아먹을 수 없으면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공사업체한테 돈 줘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야야 좀만 기다려봐.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까지. 그때 땅 생기면 또 돈 많이 줄게. 공사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미리 팔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채비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환지 예정지 지정을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일단 환지 예정지 지정은 기본적인 맥락이 뭐라고요?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채비지 용도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빨리 공사비 지급해야 되니까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까지. 그 뒤에 채비지를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요건 이제 민법 알면 되게 쉬워져요. 우리 민법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기본이죠. 등기가 넘어가야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민법 187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어떻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하나의 예시가 되게 됩니다. 등기를 안 해도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되면 어떻다?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게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하는 거,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고 하는 거, 종전 토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사업 시행자는 어떻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 딱 2개 명제로 끊어가시게 됩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문 하나짜리인데 더럽게 중요해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16년 동안 3번인가 답을 뽑아요. 지문 하나 딸랑 외우는데 3문제나 답을 뽑았어요. 최근 8년 사이도 한번 답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 틀 자체를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 틀 자체. 자 가십시다.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합니다. 그럼 과정이 뭐야? 실시 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된다? 바로 환지계획 인가.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인가된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을 때 준공 검사를 내주게 된다. 그래서 준공 검사 있으면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림 자꾸 생각하셔야 돼. 이게 개별적인 항목은 몰라도 그림을 잡고 있으면 대충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해. 자, 보십시다. 자, 준공 검사가 있으면 하여튼 사용할 수 있겠죠? 개념상. 자, 아직 환지처분 공고가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누가 분양받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준공 검사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명제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준공 검사 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틀 자체 아니 되게 간단해. 나중에 외울 건 더 간단한데 준공검사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어떻다?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외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바로 허가 받으면은 준공검사 전이라 할지라도 허가 받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진짜 그렇다면 그걸 외워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 전에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 사업 시행자가 분양받게 될 토지, 채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단계인 거죠. 첫 번째, 준공검사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준공검사 전에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업 시행자는 준공검사 전에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 네 번째 단계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바로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 전이고 후고 지랄이고 사업 시행자는 그냥 어떻다? 허가 없어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 시행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은 외울 때 주어 수로 끊어가면 사업 시행자는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준공검사까지 과정이고요. 자, 이제 벌써 끝나버렸어요. 신도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라고 하는 거.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일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된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 얘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땅에서 땅으로 받는 케이스가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아파트 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로 돼 있다. 그럼 이제 아파트 언제 분양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A라는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옮겨가야겠죠? 상식적으로 저당권만 종전 토지에 멀뚱히 소유자 어디 갔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당권은 기계적으로 다 옮겨가게 된다고요. 그냥 상식의 문제야. 그래서 기존 권리에 있던 게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권리 관계가 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만 따로 이 이슈를 삼습니다. 자, 입체 환지처분이 있다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포인트 뭐라고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전 토지로 본다고 했으니까 저당권도 논리 체계상 다음 날부터 옮겨간 것으로 본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문제라고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거.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취득이라는 개념은 어떤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개념은 항상 뭐라고요?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취득은 뭐라고요? 다음 날. 자, 그럼 채비지는 누가 갖는다? 시행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류지, 이게 좀 어렵다고. 보류지는 그 환지 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성당을 만듭시다, 예비당을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텐스장을 만듭시다, 이렇게 정해놨다면 누군가 받게 되겠죠? 그 받을 사람이. 그걸 우리 법에서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라는 표현 씁니다. 뒤에서 지문 보시면 유치찬란하게 이거 바꿔치기에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든가,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에는 입체환지 이런 것들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문제는 오히려 공법에서 되게 쉬운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아주 간단한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엔 요즘에 트렌드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보류지는 환지계획 정한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지. 5월 4일 날 환지처분 공고가 있다. 그러면 실제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5월 5일. 어떤 토지가 있다 하십시다.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종전 권리자가 갑이고 새로운 권리자가 을이다라고 했을 때 을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5월 5일 0시가 되면 다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면 이 물건을 말입니다. 을도 갖고 갑도 가질 수는 없거든. 갑의 권리가 소멸해야 되는 것이죠. 갑의 권리가 소멸을 해야지 을이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소멸은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갑니다. 가볼까요?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다시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이 얘기가 별게 아니고 지금 을이 5월 5일 0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갑의 권리는 5월 4일 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 요때 어떻다?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자, 취득하는 건 뭐고 다음 날이고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실익 없는 지역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 키워드는 뭐라고요? 소멸한다. 이때는 뭐라고요? 끝나는 때. 근데 이걸 가지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말장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멸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실익 없는 지역권이 뭔지를 따져 물을 실익은 없습니다. 그냥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자, 한편 안 움직이는 거 있어요. 존속되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환지처분의 효과는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A라는 토지를 현재 과거에 소유하고 있고 동전 토지입니다. 분양받을 토지가 B다. 그런데 이 A라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보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 되게 됩니다. 용도지역 지정 처분은 행정 처분의 일종이고요. 이거 내가 준주거지역인데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너 준주거지역 가져라고 해서 누구한테 주거나 일을 성질할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준주거지역을 나눠줄 수 없다고 시골에 평수가 괜찮은 땅이 있는데 용도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야. 그럼 내가 자연환경 보전적 가져오고 너 준주거지역 가져.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게 전속하는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 좀 이따 보면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미친다 이렇게 나온다고.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는 건 저기서 나오지.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요.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이라는 것은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런 게 이제 전세권, 저당권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걸 가지고 미친다.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만 가서 볼까요? 자, 취득이라고 하는 거.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미친다라고 하는 건 틀렸고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환지처분 공고와 관련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이제 청산 문제가 나와요. 자, 우리 앞에서 환지계획 작성할 때는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앞으로 분양받게 될 토지의 가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확정을 못 짓는 거야. 실제 분양을 받아야지 어떻다? 이때 청산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 관련한 쟁점 보니까요. 청산금은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이거 언제야? 자, 땅을 받아야지.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어떻다? 받아야지 어떻다? 확정이 되게 된다. 이건 별 쟁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위탁징수부터 볼까요? 자, 요거 앞에서 한번 봤던 건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시군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받을 거 있나? 증환제를 한 놈이 증환제를 받은 놈이 청산금을 안 낸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삥 뜯는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기본이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우리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 그래서 유치권이라든가 저당권 같은 데서 돈 받을 권리 피담보채권을 돈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걸 이제 돈을 못 받아낸다. 그러면 시효 완성으로 어떻다? 피담보채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저당권 유치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우리 이제 물권의 소멸 사유할 때 담보물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저당권, 유치권도 소멸한다. 이런 얘기를 민법에서 하는데, 자, 지금 청산금 채권이라고 해서
공법에서 돈 받을 권리예요. 공법에서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조세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있다. 그 부과 관청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한다. 5년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받아낼 수 없다. 기본적으로 공법에서 다뤄지는, 공법은 세법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다뤄지는 채권은 소멸시효 몇 년? 5년.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몇 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청산금 채권이라고 하는 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갑시다.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B라는 토지를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그 다음날이 돼야지 청산금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돈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수백 년 걸려. 왜? 돈 안 내고 짱 박히나 있거든. 증만지를 받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사업도 끝났는데 그냥 연락 안 받아. 피해버려. 그럼 돈을 어떻게 받냐고. 한 명 한 명한테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땅 받고요. 청산금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 내야 되겠죠? 안 내면 어쩔 건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일일이 소송하고 등등 이게 힘들다고. 소송을 한다 한들 걔가 또 등기 딴 데 넘겨버리고 짱 박히면 어떻게 돼? 땅을 받은 놈이 원래 이제 1,000만 원 청산금을 내야 된다고 치고 얘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게다가 부동산도 팔아버려. 가압류 이런 거 신청하기 전에. 그럼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뭐라고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돈 미리 다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뭘 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청산금도 그 다음날 확정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취득은 맞아. 어찌됐든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미리 알아서 다 청산금 다 주거니 받거니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를 한다.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수료 몇 프로? 4%.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자, 일정한 비용을 조합에 대해서 내지 않게 되면은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시군구청 등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7회 때 나왔었죠? 그리고 추가해서 기억할게. 수수료 4%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랑 같이. 이게 사례 문제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 정도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16페이지부터 지문 가지고 지금 공부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116페이지 나왔던 문제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사실 똑같은 문제 나와도 손 못 댈 문제입니다. 1번 보니까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신청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진짜 말이 어려운데 이 얘기죠. 환지 설계 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종전 토지. 다시 환지 설계 시는 뭘 얘기한다? 종전 토지. 그러면 환지 후는 분양 토지를 의미한다고. 종전 토지의 가격은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환지 후 하면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 설계 시라는 것은 의미가 종전 토지. 그래서 끄트머리 변경할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틀렸다고.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답이 됐었고 수험생들이 이건 거의 풀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2번 지문이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스톱. 이건 내용은 의미 없고요. 토지평가협의회 바로 환지 방식과 관련해서 조합 내부의 기관입니다. 또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그 규약에 포함될 내용의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획, 체부지 보류지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청산 이런 내용들이 바로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규약에 포함할 사항 토지평가협의회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체크하기 하는 거고 오른쪽 가서 보니까 환조시 보조시라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환조시, 보조시.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 나와 있나요? 20만 제곱미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나와 있나요? 10,000 제곱미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이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얼마로 나와 있어? 20,000 제곱미터. 보류지 면적 106,500 나와 있다고. 이거는 이제 지금 계산할 것도 아니고요. 산수 어려워. 이게 나중에 1차 학교론 보고 계산 문제 안 됐으면 요거 쓰면 되는 거야. 계산기 써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결국은 200,000 제곱미터에서 1만하고 그 다음에 2만 해서 3만을 빼야 되고요. 분자값은 106,500에서 얼마? 3만을 빼면 이 값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다. 이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어려웠었는데 그전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환조시, 보조시. 숫자 보지 마시고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요? 환조시, 보조시. 이 문제에서는 조합인 시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합인 시행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조시, 보조시에서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실제 처음에는 공식 외우는 게 힘들 수 있는데 딱 떨어지는 문제고 감사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1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1번 지문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키워드 뭐라고 했어요? 제외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제외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다? 임차인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제외시켜줄 수 있다. 이게 답을 외워야 된다고 까다로워요. 이 8년 전, 이 지금 8년 데이터인데 그 전에도 한번 답을 뽑았어. 이걸 답을 뽑는 표현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법조문,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이 있으면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을 때는 어떻다? 임차권자의 승낙,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만 뒤에 사족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있어야 어떻다? 환지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일단 키워드 제외 정하지 않아요. 제외란 키워드가 나면 어떻다? 임차권자의 승낙,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문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없다는데 옳은 표현 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원래 법조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구성했고, 자, 옳은 편이고요. 시행자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사업 시행자가 공사의 비용에 쓰기 위한 토지를 바로 채비지.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3번. 자, 없다. 틀렸죠? 읽지 말라고. 이건 이제 다시는 안 나올 지문이야. 그 다음에, 자, 4번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이 얘기할 때는 어떤 너무 어려웠던 문제. 자, 환지 설계 시엔 어떻다? 변경할 수 없다. 환지 후는 어떻다?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랑 같이 나왔다.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 볼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감사한 지문 나와 있다. 119페이지. 자, 환지, 자, 관련 기출 문제부터 볼까요? 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지금 11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니까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서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자,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평면 환지. 땅에서 땅으로 가는 걸 평면 환지. 두 번째,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고분 건축물로 이전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입체 환지. 이제 지금 내용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하여튼 그 당시에도 좀 까다로웠던 문제. 해서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라는 개념 보셨고요. 그 밑에 옆에 관련 핵심 지문. 진짜 요런 것들은 대박이야. 끄트머리 포함되어야 한다. 나와 있죠? 포함되어야 한다. 나와 있죠? 이거 어렵다고요, 진짜. 환지계획 내용을 언제 다 외웁니까? 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포함되어야 한다. 옳은 표현. 이걸 답을 뽑았었고요. 그 옆에 관련 기출 문제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에서 답은 일단 5번. 답을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청산금액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사실은 이 문제하고 그 옆에 문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다시 갑시다. 우리 아까 땅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종전 토지의 가격은 변경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분양받을 토지의 가격은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받게 되는 시기가 언제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얼마의 청산금이 발생하는지 어떻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청산금은 언제? 아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된다라고 했었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어떻다? 청산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실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나중에 요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출제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셨어요. 여러분 교재 비례율 문제 24회 때 문제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를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토지 부담률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항상 비례율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은 뭔 얘기냐면 기존 자산 대비 앞으로 분양받은 실제 가치가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비례율.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20페이지 공식 보니까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라고 돼 있죠? 환지 전이라고 돼 있죠? 공식 차트 보니까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이만큼이라고 이전에 도시개발 사업하기 전에 전체 자 환지 전 평가액이 얼마냐 이게 기본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조성된 평가액을 계산을 해보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이 다 됐을 때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다시요. 이게 10만 제곱미터짜리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가치가 아마 증대가 되겠죠? 가치가 증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지랄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공사비 빼야 되겠죠? 공사비. 그러니까 종전 기준 대비 새롭게 분양받은 토지 건축물 평가액. 이거 얼마의 가치를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등을 할 때 항상 이 조합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 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얘기.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비례율이 120%다. 그러면 약 20%의 자산 가치 증대가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법, 정비사업을 실제 많이 쓰는데 이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을 낮게 추계해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120% 이렇게 뻥을 쳐. 근데 좀 지나면은 103%, 102% 이렇게. 이유는 세금 적게 내려고. 취득세. 아니, 세금 많이 내잖아요. 자기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세금 적게 내려고. 어디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는 비례율 130% 이렇게 해서 우리 떼돈 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30%의 자산 가치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실제 세금 내야 되는 시점에서는 평가액 자체를 감정평가업자도 얘기를 해서 낮게 추계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자, 환지 전 자산의 평가액에서 도시개발 사업 후의 평가액에서 공사비를 뺀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비례율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계산 문제가 평균 토지 부담률 환조시, 보조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8년 동안 두 번 계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환지 전이 얼마? 40억이죠? 분모값이 40억이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후의 평가액이 80억. 여기서 이제 뭘 빼게 되면 공사비 20억 빼면 4분의 6이 되나요? 그래서 150% 이게 비례율이다. 이런 식의 문제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객 인가 등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환지객 인가 관련해서 지문 3개 있는데 보지도 마요. 의미도 없어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 자 교재 121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지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별 얘기는 아니고 원래 청산의 문제는 언제입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대저타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 땅을 받는 시기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아까 환지 계획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환지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미리 돈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 청산금 이라고 하는 거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환지 제외 신청 같은 경우는 임차권자의 임차인의 승낙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21페이지 두 번째 박스 환지 예정지 8년 동안 지금 3개 나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시행자 겉머리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토지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에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세비에 있어서는 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지문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은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하다. 틀렸죠? 환지 예정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임차권자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렸죠?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거의 구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4번 지문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에 의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종전 토지는 사용시킬 수 없다. 그리고 채비지 용도로 지정하면 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이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이제 딸랑 지문 하나 나와 있는 거 답이 됐던 지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123페이지 첫 번째 박스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겁나 긴 얘기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준공검사 전이라 할지라도 채비지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우리 없다라고 하는 거 틀렸다. 이런 식으로 패턴들 잡아내게 되면 거의 다 쉽게 답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법이라는 과목을 문제를 풀어가실 때 2차 1교시 때 보시지 않습니까? 중개선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실력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공법할 때는 항상 심호흡하고 잘 찍자. 이렇게 마음을 한번 자꾸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은 자꾸 그 중개사법 봤던 그 시간에 같이 보니까 계속 텍스트를 읽어보게 돼. 읽어보면 말려버려요. 그래서 자, 없다, 틀렸다 이래 되셨고 그 밑에 뭐 날짜 이런 것들 중요치 않습니다. 틀리고 맞고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박스는 생략. 자, 숫자 나와 있죠? 60일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숫자 건드리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앞에서 지난 시간부터 도시개발법 관련된 숫자 몇 개 안 돼. 자,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 답이 됐던 숫자 보게 되면 두 가지 있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주상공 113의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숫자 거의 포인트가 안 됐었고 어디에서 도시개발 채권 파트에서 소멸시효 얘기 원금 5년 이자 2년 그 앞에 상환기간이라고 해서 자, 바로 5년부터 10년까지 조례가 정하는 기간. 그것만 숫자 중에 답을 뽑았다고.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가능하면 다 뭐 60일, 50일 나오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쌩 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1번은 틀렸는데 이건 버리시면 좋겠고 자,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요거는 사실 수용 방식에도 연계가 되어 있죠.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다 감정가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할 때 두 가지, 자, 이렇게 갔죠. 조성 토지와 관련해서 원래 공급 가격은 어떻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감정가가 뭐가 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를 봤었고 두 번째 출제 포인트,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봤었고 한편 감정가를 기준으로 공급을 함에 있어서 자, 택지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택지와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식, 나머지는 다 어떻다? 수의 계획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와 관련된 질문이 여기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이제 환지처분 공고 효과 그나마 이제 여기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번도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3번 지문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체 환지처분을 받은 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이제부터 답되고 있다. 채비지 누가 취득합니까? 사업 시행자. 언제 취득합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서 이건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채비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죠. 근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아서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체베이지로 정해지지 아니한 보유지는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옳은 표현. 6번 보유지는 환지 계획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7번 환지 계획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 포인트 소멸한다. 앞에는 뭐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한다. 다음 취득은 언제? 다음 날 취득하고요. 소멸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 지문이요. 자, 보니까 소멸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힘드니까 뒤만 보자고. 소멸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문 가볼까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끝난 때 소멸한다. 계속 장난치고 있죠? 자, 취득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한다. 소멸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 다음에 9번 질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된 지역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래서 포인트 소멸한다는 뭐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10번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까 용도적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용도적이 행정처분이고 그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이다. 환지처분 받았다고 해서 종전토지에 있던 용도적이 같이 둥둥둥 떠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를 이걸 갖고 미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11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 맞죠? 다음 날 확정된다. 그래서 아까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청산금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없다. 환지처분 공고의 내용에 청산금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게 된다. 이런 취지고요. 자,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 금전으로 청산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동적이지 분할 교부할 수 없다. 틀렸죠? 분할 교부할 거,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자는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오른편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환지 방식 좀 양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걸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운 건 뭘 해도 안 돼. 우리는 쉬운 것들 또는 무난하게 계속 말장난하는 것들 요걸 정확하게 캐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